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애림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ESG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EU의 공급망 실사 추진과 그 대응 방안입니다. 본 교육을 몇 번 이제 참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EU의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기업 실사, 공급망 실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후에 공급망 실사 의무화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실사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기업 실사란 기업 운영, 공급망 및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미리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고 또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OECD가 발간한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에서는 본 과정을 6가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책임 경영을 내재화하고 그 다음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된 위험에 대해서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추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결과를 검토하고 대외 관계자에게 소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구제를 제공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은 기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사를 다른 말로는 상당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기업 활동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표를 보면 간단하게 제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3가지 사항을 카테고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입니다. 기업은 사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주민을 보호하고 산업 안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 경영, 윤리 경영 파트에서는 뇌물수수나 청탁 그리고 급행료 지불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밖에도 조세 또는 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업 활동에 의한 다른 잠재적인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이 지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국내 기업에 의해서 발생한 침해를 보여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2013년에 진행한 결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필리핀에서는 보건안전관리가 미흡하였고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원주민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란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보여줍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보건 안전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개인의 보호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이 발생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검정 부분입니다. 검정 부분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콩고에서는 분쟁 광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해안에 기름이 유출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태안에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의 활동에 의한 환경적인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불법 벌채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U가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추진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수립되어 있는 국제적인 기업 책임 경영의 국제 원칙과 실사 지침들이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OECD나 ILO 그리고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기업 책임 경영의 원칙과 실사 지침을 수립해서 공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원칙과 지침들은 구속력을 지니지 않아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EU의 회원국들은
이것을 조금 더 의무화하고 강제하기 위하여 각각 규제 또는 각 개별국별 국내법을 수립하였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불법 벌채 목재의 수입을 차단하는 산림 규제를 수립하였고, 아니면 분쟁 광물과 원석 수입 기업에게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분쟁 광물 규제를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같은 개별국은 개별국 내에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현재 수립하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각국별로 기준이 매우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는 5,000명 이상의 대기업에게만 기업 실사를 의무화하였고, 독일은 3,000명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에 기업 실사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게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어떤 국가에 어떤 기업이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체계도 달라지게 되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기준이 기업에게 법적 불안정성과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때문에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EU는 EU 차원의 통합적인 그리고 공통된 기준을 갖춘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법안은 올해 4분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이 법안을 발표하기 전에 EU 의회는 그에 앞서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관한 지침안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결의안은 EU 집행위원회의 기업 실사 의무화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고, 그리고 적용 대상이라던가 실사 항목이라던가 실사 범위와 같은 주요 기준을 제안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EU 의회가 그러면 지침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대상입니다. 즉 어느 기업이 이 법안에 적용이 되고 반드시 공급망 실사를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시면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U 소재에 상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던가 고위험 산업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EU 시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EU 시장에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일정 매출액을 넘기는 기업인 경우에는 EU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향적인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적용 대상을 먼저 파악한다면 저희는 EU 영내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본 법안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사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사 범위는 자사의 사업장 그리고 사업 관계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업 관계사는 자회사,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 기업과 직접 연계된 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 번째인 간접 수출 기업까지도, 즉 대기업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는 대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유럽 기업에게, 국내 대기업 또는 유럽 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도 본 법안에 모두 간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EU는 현재 기업 총 매출액에 기준한 비례적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공공조달이나 국가 지원, 대출이나 수출 등의 국가 지원에서 일시적 또는 무기한으로 사업을 제외하겠다라는 법적 제재 방침 또한 밝힌 바 있는데요. 때문에 EU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일지라도 EU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공급망 실사가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액에 비례해서 벌금이 부과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서 EU의 이런 법안을 통해서 공급망을 더욱더 강화하고 공급망에 대한 제재라던가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기업이 이후에 직접적으로 진출한 기업인지 또는 이후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인지 기업의 현 포지션을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본 법안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실사 범위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 범위는 자사 사업장, 공급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포함하여 공급망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전에 보았던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간접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고객사가 본 법안에 적용이 된다면 고객사를 통해서 공급망 실사가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고객사가 EU에서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EU에 수출하는 규모가 얼마인지, 나의 고객사의 EU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한다면 우리 기업이 본 법안에 적용을 받을지 아닐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집해야 되는 기본 정보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업 리스크입니다. 즉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 리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각 산업별로 가지고 있는 ESG에 대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류와 신발 제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인권 관련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광업의 경우에는 인권 리스크도 크고 특히 인권 중에서 원주민 보호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불법 벌채, 왜냐하면 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반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주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불법 벌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각 산업별로 리스크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리스크입니다. 지역은 자사 사업장이나 공급업체가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다릅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니면 중국 신장 지역에서 현재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인권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인권과 관련하여 실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부족한 국가라던가 또는 산림보호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실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 기준, 즉 매출액과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서 아직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매출액이나 임직원 수가 적용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프랑스나 독일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때문에 매출액과 임직원을 미리 파악해 둔다면 만약에 본 법안이 나왔을 때 500인 이상 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 기업에게는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빠른 대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액과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가 점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항목을 봐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에 있던 국제 원칙과 실사 지침들이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맨 첫 번째에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OECD의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업 실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지침들이고요.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법에서도 이 지침을 기반으로 자국의 개별법에 대한 그런 실사 과정을 수립하거나 기업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MPC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행히도
본 지침들을 굉장히 잘 굉장히 잘 번역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에서 발간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똑같이 한국 NCP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이거는 분쟁 사례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 사례집을 통해서 자료를 조금 더 수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혹은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는 그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행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특히 향후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아래 보시면 정책 당국들이 정보 공개를 규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정보를 공시해야 되고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안이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이는 2023년부터 10인 이상 유럽에 상장된 전체 상장사에게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비재무적 자료를 공시해라라는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재 ESG에 굉장히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아니면 인권과 관련하여 비재무 정보를 보고할 것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권이나 환경 또는 지배구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이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임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임직원의 산업안전 관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동안 진행하였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부분도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배출량이라던가 폐기물 배출량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수집하고 사전에 수집을 위한 활동을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좀 모호하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다시 두 가지 제가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조금 더 참고하면 좋으실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GRI, 즉 국제보고지침이고요. 두 번째는 SASB라고 해서 이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각 산업별로 지침이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료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일반 자동차 제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인디케이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자료를 함께 보시면 자료 수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ESG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너무 국제 기준이고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중에 각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정말 큰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기업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기업이 직접 수립한 협력사에게 원하는 점, 협력사가 지켜줬으면 하는 점 등이 협력사 윤리 강령이라던가 협력사 실행 지침과 같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내 대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대기업에 대응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